안녕하세요. 강유아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님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애국진영 분들 유튜버 방송 합동 인터뷰를 하시게 어떻게 기획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아침부터 목이 빠지게 후보님만 기다리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한꺼번에 훌륭하신 우리 유튜브 방송을 맡아 계시는 기자 여러분들 뵙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이렇게 뵈면서 특히 어제 남북 정상회담의 뉴스를 보시고 하루 종일 또 방영이 됐죠. 보시고 많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걱정이 큰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한편으로는 매우 반갑기도 하고 감격적인 요소도 많았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매우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 과연 미군 철수를 하려고 하느냐, 또 어떤 반미 운동을 하려고 하느냐, 남북이 정말 우리 민족이지만은 과연 북한이 그동안 했던 거는 다 제대로 되는지, 핵을 폐기한다는 말은 또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나왔지만 512명에 달하는 6.25 이후의 납북자 문제 한마디도 없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도 없습니다. 3대 세습 독재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으로 보내는 풍선이나 확성기는 또 꺼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정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이렇게 진지하고 무거운 얘기는 한 5분 뒤로 미뤄놓고요. 잠시 이제 후보님께서 등록하시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근황 토크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서울 시민이 되셨는데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요즘 서울 다니시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시민들이 저는 지하철에 가서 매일 아침 출근 인사를 합니다. 근데 아침 출근 인사는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낮에는 지하철을 타면은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어르신들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일반석에도 전부 어르신들이 거의 대부분 타는데 아침에는 어르신석이 자리가 보통 3자리, 6자리밖에 없는데 그것도 텅텅 비어서 갈 정도로 어르신들이 별로 안 타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지하철에 가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다가 정말 아주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어떤 분은 또 사진 찍자는 분도 많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서 한 100표 정도를 내가 주변에 몰아줄 테니까 몰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론조사 발표되는 거하고는 조금 제가 체감하는 거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광장시장과 또 종로구에 있는 통인시장도 가고요. 또 정량리 시장, 청과시장, 경동시장 이런 데도 제가 쭉 다녀보고 영등포 시장도 다니고 또 여러 군데 많이 다니는데 대체로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꼭 좋게 나오는 건 아닌데 이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더 제가 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서울살이가 굉장히 팍팍합니다. 저도 서울에 살고 있지만 굉장히 팍팍하게 살고 있는데 혹시 후보님께서는 대구에 계시다가 서울에 올라오셔서 좀 서울살이 너무 팍팍하다, 서울 시민들이 텃세 부린다 이런 느낌을 못 받으셨어요? 역시 서울이 좋죠. 편리하고 아주 지하철도 잘 돼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요. 저도 대구에 있는 집을 팔리지도 않습니다. 좀 값도 살 때보다 떨어졌고요. 제가 한 3억 5천에 샀는데 지금 파는 것은 3억 한 2, 3천에 내놔도 안 팔려요.
매기가 전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에 제가 관악구 남현동 거기에 빌라를 방 2개짜리 빌라를 전세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값도 아파트 전세는 너무 비싸서 대구에 집을 이제 팔아도 이 서울에서는 집값이 비교적 싼 관악구의 아파트를 전세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비싼 게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미세먼지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서울은 오늘 또 아침에 제가 세텍스라고 서울 전시관 쪽하고 종합운동장 쪽에 다녀왔는데 롯데타워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미세먼지 최악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꼭 고치겠습니다. 네. 방금 서울 집값 얘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어렵게 집을 구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제 국회의원 3번 하시고 경기도지사를 2번이나 역임을 하셨는데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재산이 좀 적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청렴하게 사셔서 그러신 건가요? 저는 특별히 청렴하다기보다도 정상적이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집을 마련하게 된 것은 월급을 타서 모아서 된 것이 아니고 제가 신혼 초에 공장에서 해고된 다음에 1980년대 해고된 다음에 장사를 좀 했습니다. 당시에 봉천동 서울대학교 입구역에서 작은 책 장사를 좀 했는데 제가 책 장사를 한 15년 했습니다. 그 장사에서 돈은 안 남았지만은 그 장사하는 집이 담보가 돼서 그 집이 은행에 넘어가는데 그 빌딩 전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 쫓길 판이었는데 당시에 우리 입주자들이 13가구가 있었는데 13개의 점포의 주인들이 그것을 우선에 인수하는 식으로 계약만 해서 다시 은행으로부터 인수받았다가 그 중에 한 명에게 좀 몰아들이면서 약간의 차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립주택을 하나 서울에 샀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서울에서 처음 가졌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사를 한 20번 이상 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아주 낡은 17평짜리 연립주택을 하나 제가 구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제가 돈 벌거나 월급을 타서는 그때 엄두를 못 내고 제가 하던 가게가 저당이 잡혀 넘어가는데 그것을 받아서 다시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서 약간의 차익을 좀 더 받아서 그 돈으로 집을 처음 가졌고 그 다음에부터 저는 국회의원을 10년 하고요. 도지사를 8년 했습니다. 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애도 제 딸 하나밖에 없고 애를 유학 보내지도 않고 아주 정상적으로 일하고 저는 골프도 안 칩니다. 정말 근검절약하면서 제 월급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살았는데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 5억 정도 되는 재산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데 다만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사를 다니거나 또 제가 공천위원장 같은 거 할 때 국회의원 전국에 공천을 240명 이상을 공천하니까 공천해달라고 돈을 몇십억 가져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제가 다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건축이나 또 공장을 짓는다든지 골프장을 짓는다든지 인허가 관계해서 저한테 잘 해달라고 돈 가져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전부 거절하고 부정한 돈은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근검절약해서 사는 오늘날의 국회의원, 공직자들이 정상적으로 살면은 저 정도 살고 또 너무 그 돈을 마구 써버리면은 빚을 져야 마땅하고 또 뒷돈을 좀 받으면 재산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제가 정념하다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알뜰살뜰 살면 저 정도 사는 게 보통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알뜰살뜰 근검 절약하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지금 적은 재산이지만 그것이 정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후보님께서 이제 대학 시절에 노동운동을 하셨던 본거지이기도 하시잖아요. 이제 감회가 굉장히 새로울 것 같은데요. 사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당시에 주사파에 대해서도 누군가 더 잘 알고 계시고 계실 것 같은데 북한 진정성 있는 완전한 핵폐기를 들어갔다고 보시나요? 어제 남북 정상의 선언문 보면은 남북이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는 말했는데 비핵화 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북한 핵 폐기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 우리 납북자 500여 명의 송환이죠.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돼야 되는데 북한 인권 문제는 아예 꺼내지도 않고 핵 문제도 안 꺼낸 것 같아요. 전혀. 지금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 이거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나 또 김대중 대통령 때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이런 분들이 남북 간에 합의했던 내용보다 더 진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의제인 핵 폐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다른 분위기 좋게 저도 제가 경기도지사를 8년 했기 때문에 남북 공동 경비구역 JSA라고 하죠. 판문점 JSA 그 회담장과 그리고 거기에 나지막한 콘크리트 턱을 만들어 놨는데 그 위로 김정은 넘어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갔다 오고 하는 이런 광경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저도 재임하면서 그 장소에 여러 번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경기도니까요. 그리고 대성리 마을에 가서도 제가 며칠 잠을 자면서 지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 넘어가서 김정은도 또 같이 손을 잡고 넘어오고 넘어가고 하는 이런 거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점이 우리의 관심의 핵심은 아니고 그것은 그야말로 안주 비슷한 거고 원 내용은 바로 우리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을 만들었어. 미사일까지 미국까지 쏘는데 미사일보다 더 문제가 핵을 폐기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핵을 폐기하냐 안 하냐 이걸 보고 있습니다. 어제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고 선언하고 진짜 핵을 폐기한다면 저도 나와서 직접 박수를 치고 상당히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 딴 이야기 그 냉면이 뭐 평양냉면이라든지 뭐 냉면 기계를 가져왔다든지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원래 중요한 점은 핵 폐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북한 인권 이 두 가지가 어제 의제의 핵심 의제가 되고 그 분야에서 진전이 있다면 저도 박수를 보냈을 것인데 그 이야기가 안 나오고 다른 이야기만 주변의 변죽만 울리고 끝났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걱정이 되고 그 중에 평화협정이 있습니다. 남북 간에 평화협정을 한다는 말은 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하는 북한의 70년 넘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계속 평화협정이라는 이름 아래 미군을 철수해라. 그래서 49년도에 한번 철수하고
6.25 전쟁이 50년이 났죠. 그럼 6.25 전쟁 때 다시 미군이 와서 53년에 휴전협정하면서 한미동맹과 미군이 주둔이 계속되는데 지금 다시 또 평화협정을 이야기하면서 미군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 이거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번에 합의문에 들어간 게 사실상 북한의 주장이 거의 다 관철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어제 합의문을 보면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 북한이 주장하는 것 여러 가지가 많이 들었는데 핵심이 평화협정 그리고 또 NLL을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건 핵 폐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북한에 돈을 받겠습니까? 기술을 배우겠습니까? 뭐 있습니까? 맞습니다. 핵을 폐기하고 우리 목사들, 우리 납북어부들, 우리 칼기 납치자들 이런 분들을 다시 모셔오는 것 이게 우리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 북한은 적화통일 의지를 버리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 정상급 예우를 해주면서 사실상 국가 정상으로 김정은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해공군 이제 의장대 사열이 문제가 됐었고요. 한쪽에서는 너무 창피한 일이다. 어떻게 적군의 수장에게 우리가 사열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 의장대 사열이든지 그리고 또 적국이지만 예의를 갖춰서 만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할 이야기를 안 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아니면 북한 대통령인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핵을 폐기하자. 그리고 당신들이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연평도 주민도 죽고 천안함도 폭침이 돼서 46명의 용사가 다 죽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납북자들 다 좀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일국의 대통령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건 안 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시근하고 있다. 그래서 좀 본질을 벗어난 소위 말하는 음식을 잡수었는데 반찬만 먹다가 밥이나 국은 하도 내오지도 않는 이런 음식을 먹고 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께서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쇼에 불과하다, 김정은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온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사실 후보님께서는 전에 청와대 주사파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 주사파의 기획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청와대 지금 친북 주사파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옆에 앉잖아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준비위원장이다 하는 것까지는 뭐 그건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비서실장은 비서죠 그야말로. 그런데 비서실장이 대통령 옆자리에 앉고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은 전부 다 그 비서실장 밑에 주고 앉는데 대한민국 국가서열이 있습니다. 국가서열은 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그냥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법률에 대통령, 유고 시에는 국무총리, 국무총리가 또 유고가 생기면 외교부 장관, 그 다음에 이렇게 통일부 장관 쭉 그 순위가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거기 족보에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비서실장은 장관급으로 예우하지만 그 유고 시에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그 족보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남북관계나 외교관계에서 대통령 옆에 앉아가지고 바로 옆에 이것을 언론 용어로 실세라고 하더구만요. 근데 이 실세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김정은과 가장 통하는 주체 사상파다, 친북 주사파다, 이것을 드러내서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도 알지요. 아, 남조선 청와대에는 전부 우리 김일성 수령님을 존경하고 어릴 때부터 대학 다닐 때 그거 공부하고 그 조직을 하고 그걸 확산하다가 임종석 비서실장은 3년 감옥에 갔다 온, 바로 주체사상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온 이런 사람들이 비서실장과 거기에 수두룩하게 대통령 연설문서 주는 사람, 일정 잡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 안 하고 아마 남조선 청와대는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안심하고 갔을 겁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모두 다 한국 청와대에 극비 정보를 주면은 바로 북한으로 간다. 이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맹이 의심을 하는 관계로 되고요. 김정은이는 우리를 믿어 서로 믿는 사상적 동지로, 신용복을 사상적으로 존경한다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때 거기 김영남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연설했잖아요. 아베도 있는 데서 연설했잖아요. 신용복이 누굽니까? 바로 김일성 사상가일 뿐만 아니라 김일성이 당시에 하는 그 노동당의 대남 지하 혁명당, 통일혁명당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서 징역 20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다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걱정합니다. 저는 과거에 주사파들하고 감옥을 제가 2년 6개월 같이 살았고, 감옥 안에서 또 북한에서 온 간첩들하고 100여 명하고 감옥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복이라는 사람은 저 서울 상과대학 학교 선배입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그 운동권, 그 서클 다 제가 소속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너무너무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행적 때문에 감옥 갔다 온 사람이 반성 안 하고 계속 대북관계를 하는 이 주역이 돼 있다.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 옆에는 당연히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먼저 앉고 그 다음에 통일부 장관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왜 비서실장이 자기가 김일성 사상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전대에 무장한 것, 그리고 임수경을 평양 밀사 특사로 보냈던 것 때문에 징역 3년 6개월 살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대통령 옆에 앉아가 김정은이를 만나고 김여정이 또 만나고 이거 뭐 참 걱정입니다.